할아버지, 우리 엄마 여기 묻어주세요. 아빠 옆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강진수의 심장이 멎은 것만 같았어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던 12월 어느 밤 70평생을 살아온 재벌 총수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죠. 공원묘지 입구에서부터 관리인은 만류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위험합니다. 내일 오시죠.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아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죠. 차 사고로 29 아들을 잃은 그날, 하늘이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어요.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왔는데 오늘만 안 간다고요? 진수는 관리인의 손을 뿌리치고 언덕을 올랐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 추위와 고통쯤은 아들을 먼저 보낸 아비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숨을 헐떡이며 민호의 묘역에 도착한 순간 진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묘비 앞에 웅크린 채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작은 아이 둘.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구. 한눈에 봐도 쌍둥이였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들이었죠. 파란색 패딩 점퍼는 낡아서 솜이 삐져나왔고 작은 손에는 동상이 올라 피가 맺혀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하얀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인 유골함. 아이들 몸집만큼이나 큰 그것을 두 아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지키듯 놓지 않고 있었죠. 애들아. 진수가 다급히 달려가 코트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어요. 체온이 너무 낮았어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이 폭설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그때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예요. 엄마를 아빠 옆에 묻어주세요. 아빠. 그 단어가 진수의 귓가에 꽂혔어요. 아빠가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는 여기 있대요. 아이의 떨리는 손가락이 민호의 묘비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진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아이가 보자기를 조금 풀었어요.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왔어요. 젊은 날의 민호가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고요. 엄마 이름은 윤서현이에요. 엄마가 여기 와야 한대요. 아빠 옆에. 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윤서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죠? 3년 전 민호가 죽고 한 달쯤 뒤였을 거예요. 조카 태준이 말했죠. 삼촌, 형님 주변 정리 다 끝났습니다. 그 여자도 처리했고요. 처리. 그때는 그냥 합의금 주고 보냈다는 의미로만 들렸어요. 가문에 누가 될 만한 존재를 조용히 정리했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을 보니 그 처리가 무슨 의미였는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디 있니? 동생 아이가 언니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 가득했어요. 엄마는 여기요.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유골함을 조금 더 꼭 껴안으며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아팠어요. 병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아저씨들이 안 데려가 줬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가 흐느꼈어요. 언니가 동생을 더 세게 안으며 대신 말했죠. 엄마 화장할 때 받았어요. 아저씨들은 버리래서 우리가 숨겼어요. 엄마 마지막 말이 아빠 옆에 가고 싶대요.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심장이었어요. 자기 자식이 남긴 아이들이 자기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여자가 이렇게 눈 속에 버려져 있었다니. 할아버지 맞죠?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래요. 아이의 말에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착한 사람. 자기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들이 사랑한 여자를, 아들이 남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서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응급차 보내. 공원묘지로. 그리고 박 비서는 VIP 병동 준비시켜. 그리고 코트를 완전히 벗어 아이들을 감쌌어요. 70평생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안아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도 손주도 그 누구.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아이들이 떨리는 몸으로 그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언니 아이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죠. 너무 많이 배신당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눈빛. 구급차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수는 품 안의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을 겪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 중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 VIP 병동 복도는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러웠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간호사들이 체온계와 링거를 들고 뛰어다녔죠. 그 중심에는 응급실에서 막 옮겨진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체온 34.2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손가락 동상 2도 추정, 괴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강진수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있지만 언니 아이 하은의 눈만큼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간호사가 링거를 꽂으려 할 때마다 움찔하고 의사가 가까이 다가오면 동생 하윤을 자기 뒤로 숨기고요. 무섭지 않아, 괜찮아.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하은은 고개를 돌렸어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하은아,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않아. 진수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지만 하은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그 작은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따뜻하게 해주면 나중에 돈 달라고 하잖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투만큼은 단호했어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너무나 현실적인 말이었죠.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겪어온 걸까요? 돈은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다 낼게. 거짓말. 어른들은 다 거짓말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눈빛에는 체념이 아니라 학습된 불신이 가득했죠. 너무 많이 배신당해서 이제는 아예 믿지 않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삼촌. 낮고 차분한 목소리. 진수가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 단정한 인상에 예의 바른 미소. 강태준이었죠. 진수의 조카이자 그룹의 실세였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냐? 비서실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삼촌께서 아이들을 데려오셨다고. 태주는 병실 안을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하은에게 닿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아이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대. 다행이네요.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진 건 진수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런데 삼촌, 이 아이들 신원 확인은 되었습니까? 민호 아이들이야. 내 손주들이고.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진수는 놓치지 않았죠. 확실합니까? 요즘 보험금이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도 많은데 DNA 검사 지시했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 민우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는데 진수가 유리창 너머 하은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모양. 부인할 수 없는 혈육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그 단어에 진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묘지에서 떠올랐던 바로 그 단어였죠. 태준이 3년 전 처리했다던 그것. 처리라니 무슨 소리냐? 아이들 양육 환경을 제대로 갖춰야죠. 법적 보호자 지정, 후견인 선정, 교육계획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느꼈죠. 뭔가 잘못됐다고. 바로 그때였어요. 싫어요. 하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 밖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이가 침대에서 뛰어내려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죠. 작은 손바닥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우리 엄마 이름 알아요.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진수는 조카를 똑바로 쳐다봤죠. 무슨 뜻이냐, 저게. 아이가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트라우마가 심해서. 트라우마? 저 아이 눈빛 봤어? 저건 혼란이 아니야. 확신이지. 진수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태주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목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한 게 보였죠. 삼촌, 지금 제가 뭘 했다고.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했는지.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 아이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서 도망치려 한다는 것도.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삼촌, 저 아이들이 만약 민호 형님의 일과 관련된 뭔가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형님 사고 전에 이상한 조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회사 비자금, 불법 승계 정황 만약 그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태준이 진수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룹 전체가 무너집니다. 삼촌도 저도 모두 다. 진수는 숨이 막혔어요. 민호가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사고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설마 너. 아닙니다. 저는 형님을 존경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형님이 남긴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 빠르고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박선영이었어요. 진수의 부인이자 이 그룹 안주인이었죠.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 하지만 지금은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새벽 4시에 병원에 VIP 병동을 여는 소동을 벌여놓고 나한테는 한마디 연락도 없었어요? 여보. 그리고 태준 씨. 선영이 태준을 노려봤어요. 아이들 보자마자 철이라는 단어부터 꺼내는 게 정상입니까? 저 아이들이 물건입니까? 태준이 당황한 표를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선영은 가문 일에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이었죠. 아주머니, 오해이십니다. 오해? 저 아이 표정 좀 보세요. 겨우 6살짜리가 당신 보고 저렇게 겁에 질려 있는데 그게 오해입니까? 선영이 병실 유리창을 가리켰어요. 하은은 여전히 유리에 얼굴을 붙인 채 태준을 노려보고 있었죠. 작은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선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은 앞에 조용히 앉았죠. 애야, 무섭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아저씨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하은이 입술을 떨었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었죠. 선영이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말해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 순간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태준 아저씨 조심하라고. 나쁜 사람이래요. 복도에서 듣고 있던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계속 말했어요. 그 아저씨한테 절대 잡히면 안 된대요. 우리 없어진대요. 없어진다. 그 말에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요. 태준이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삼촌, 아주머니.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룹을 지키려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가진 게 무엇이든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복도 끝에서 한번 뒤돌아보며 말했죠. 아이들을 지키시려거든 진실부터 묻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어요. 진수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지금만큼 서로의 생각을 읽기 힘든 순간도 없었죠. 병실 안에서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할머니 믿어도 돼? 할아버지 믿어도 돼? 그 말을 들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지난 3년간 자기가 외면했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박선영은 병실 소파에서 눈을 떴어요. 목이 뻐근했지만 아이들 곁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하은과 하윤은 여전히 침대에서 꼭 껴안은 채 자고 있었죠. 작은 손을 맞잡고 마치 서로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제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췄지만 선영의 마음속 폭풍은 오히려 더 거세졌죠. 윤서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3년 전 민호가 죽고 얼마 안 됐을 때 우연히 그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태준이 진수에게 보고하던 목소리였죠. 삼촌, 형님 주변 정리 끝났습니다. 그 여자도 합의금 받고 깨끗이 정리됐고요. 그때 선영은 뭐라고 했었나요? 잘했어, 태준아. 역시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그랬죠. 가문에 오점이 생기지 않아서 안도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리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보냈다는 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선영이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병실 창문 옆 소파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죠. 하얀 보자기에 쌓인 유골함. 아이들이 그렇게 꼭 껴안고 왔던 것. 어젯밤 의료진이 혹시 모르니 소독해서 보관하겠다고 했을 때 하은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버리면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붙잡았죠. 결국 간호사가 깨끗이 닦아서 병실에 두기로 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이 안에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9의 아이 둘을 남기고 떠난 여자.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어요. 하얀 도자기 유골함이 드러났죠. 그런데 보자기 안쪽 접힌 부분에 뭔가 꿰매진 흔적이 보였어요. 손바느질로 조심스럽게 감춘 작은 주머니였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선영은 주변을 살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죠.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두 가지였어요.
작은 USB 하나, 그리고 볼펜으로 급하게 쓴 것 같은 메모지. 메모지를 펼치는 순간 선영은 숨이 멎었어요. 태주는 아빠를 죽였어요. 증거는 구름 금고. 비번은 아이들 생일.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급하게 두려움 속에서 쓴 것 같았죠. 마지막 문장 아래에는 작게 적혀 있었어요. 하은아, 하윤아.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너희는 꼭 살아남아라.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USB를 쥔 손에서 땀이 났죠. 이게 정말일까요? 태준이 민호를 죽였다고? 할머니.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하은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깬 건지 동그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그거 엄마가 숨긴 거예요. 하은이 침대에서 내려와 선영 곁으로 왔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USB를 가리키며 말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이거 꼭 할아버지한테 드리라고. 그래야 나쁜 사람 잡을 수 있대요. 하은아, 엄마가 언제 이걸? 엄마 아프기 전에요. 병원 가자고 하는데 아저씨들이 안 데려가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밤에 몰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래 편지 쓰고 이거 보자기 안에 숨겼어요.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영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겨우 6살짜리가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요. 엄마가 그랬어요. 태준 아저씨 조심하라고. 아빠 죽인 사람이래요. 하은아, 그 말 확실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죠.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이 죽였대요. 그래서 우리 태어났는데도 아빠가 못 봤대요. 선영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아이들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태주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강진수였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여보,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역시. 진수가 말을 멈췄어요. 선영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USB를 본 순간이었죠. 그게 뭐요? 선영이 하은을 침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진수에게 조용히 USB와 메모지를 건넸죠. 진수가 메모지를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이란 말이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아이 눈빛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진수가 USB를 쥐었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구름 금고라 서연이가 클라우드 저장소를 말하는 건가? 비밀번호는 아이들 생일이래요. 진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멈칫했죠. 여보,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 아들이 살해당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3년 동안 살인자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살았던 거고요. 진수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확인해 봐야 해. 지금 당장.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발걸음이었죠. 진수와 선영이 동시에 문을 봤어요. 노크 소리. 삼촌, 저 태준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진수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고 선영은 메모지를 재빨리 가방에 숨겼죠. 들어와. 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았죠. 남편이 지금 온 힘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걸.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아이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예의 바른 미소였죠.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이 정말 민호를 죽였을까? 태준이 침대 쪽을 봤어요. 하은과 하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태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숨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그럴 만도 하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진수가 태준과 눈을 마주쳤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한 조카였어요. 민호가 죽고 나서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을 죽였을까? 삼촌,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이들 법적 보호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삼촌께서 친권자 지정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좀 복잡합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사망했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요. 태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혹시 서연 씨가 남긴 물건 같은 거 없습니까? 유품이라든지. 선영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가방 속 메모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왜? 법적 절차에 필요할 수 있어서요. 유언장이나 아이들 출생 증명 관련 서류라든지.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유골함밖에. 그렇군요.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안도한 걸까요? 아니면 실망한 걸까요? 선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변호사 통해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겠지만. 태준이 일어섰어요. 아, 그리고 삼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이상한 말하거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트라우마가 심하면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보여서요. 태준이 나갔어요. 복도로 발소리가 멀어지자 진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 여기서요? 위험하지 않아요? 더 위험한 건 모르고 있는 거요. 진수가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했죠. 비밀번호를 물었어요. 진수가 하은을 봤어요. 하은아, 내 생일이 언제니? 4월 15일이요. 진수가 입력했어요. 415. 그리고 하윤의 생일도 같이 입력했죠. 쌍둥이니까요. 로그인 성공.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어요. 파일명은 단 하나였죠. 민호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수가 파일을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 속에는 여위고 창백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윤서현이었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하은이는 내 성격 그대로고 하윤이는 내 웃음 그대로야. 화면 속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야. 그리고 진실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당신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선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강태준이 계획한 거야. 나한테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 문자 기록, 그리고 당신이 조사하던 비자금 자료까지. 전부 여기 클라우드에 저장해뒀어. 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태준한테 협박받고 있어. 입 다물고 아이들 데리고 사라지라고. 안 그러면 아이들도 사고로 처리하겠대. 서연의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미안해, 여보. 나 겁쟁이야. 아이들 때문에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 끝이 보여. 태준은 날 계속 감시하고 있고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화면 속 서연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회장님,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탁드려요.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민호의 명예를 되찾아주세요. 영상이 끝났어요. 병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평생 남자답게 살아온 사람이 70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내 아들을, 내 아들을. 선영이 남편을 안았어요.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침대에서 하은이 이불을 걷어냈어요. 빨간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죠. 할아버지, 이제 믿어요? 엄마 말이 진짜였죠? 진수가 하은을 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못 지켜줬구나. 하은이 침대에서 내려와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 잡아요? 진수가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꼭 잡을게. 약속한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 그 자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태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창밖으로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병원 회의실. 강진수는 변호사, 비서실장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USB에서 뽑아낸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녹음 파일, 문자 기록, 회계 장부 사본까지. 민호가 목숨 걸고 모았던 증거들이었어요.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안 돼. 태준이 모르게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하지만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강태준 전무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병원 내부 CCTV 화면이 떠 있었죠. 오늘 새벽 3시 태준 전무가 병원 보안실에 다녀갔습니다. VIP 병동 CCTV 열람 권한을 요청했고요. 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뭘 본 거야? 다행히 저희가 미리 조치를 취해서 중요한 장면은 삭제했습니다만. 비서실장이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이들 병실 앞 복도 영상은 보셨을 겁니다. 회장님께서 USB를 주머니에 넣으시는 장면이 일부 찍혔거든요. 진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실수였죠. 태준이 올 줄 알았으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선영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태준이 아이들을 정신과 보호병동으로 옮기려고 해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선영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방금 전에 정신과 의사가 왔어요. 아이들 상태 검진한답시고. 그런데 진료 기록 보니까 태준이 어제 신청한 거예요.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망상 증세, 즉각 격리 보호 필요라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조치라서요. 보호자 동의? 내가 언제 동의했어? 아직 법적 친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태준 전무도 일가 친척으로서 신청 자격이. 말도 안 돼. 진수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어요. 선영이 뒤따라갔죠. 복도를 달려 VIP 병동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는 이미 2명의 보안 요원이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들이었죠. 비켜.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 의료진이 환자 이송 준비 중이십니다. 내 손주들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진수가 문을 밀쳤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이 막아섰죠. 병실 안에서 아이들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윤아.
언니 놓지 마. 선영이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간호사 2명이 하은과 하윤을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꼭 붙잡은 채 울부짖고 있었죠. 그 옆에 태준이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차분한 표정으로. 선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 조카였을까요? 저렇게 냉정하게 아이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문 열어. 당장. 진수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나왔어요.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죠. 삼촌, 왜 이러십니까? 아이들 치료를 위한 겁니다. 치료? 저게 치료로 보여. 진수가 태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3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 없는 사이였는데요. 저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 정신병동에 가도 아이들이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를 살인자로 몰고 있지도 않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태준이 진수의 손을 떼어냈어요. 이건 의학적 조치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 조치? 넌 지금 증거를 없애려는 거잖아.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증거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삼촌,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진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USB 말씀이십니까?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제가 CCTV에서 봤습니다. 삼촌께서 뭔가를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요. 그게 뭡니까? 그건 서연이가 남긴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녹음? 영상? 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삼촌, 그거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그게 세상에 나가면 우리 그룹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아이들까지 입을 막으려고. 태준이 웃었어요. 차갑고 씁쓸한 웃음이었죠. 삼촌, 현실을 보십시오. 민호 형님은 이미 죽었어요. 3년 전에.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야지. 진실?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진실을 밝히면 뭐가 달라집니까? 형님이 돌아옵니까? 아니면 삼촌이 속죄했다는 만족감이라도 얻으십니까? 뭐라고? 삼촌도 공범입니다. 태준의 말에 진수가 얼어붙었어요. 형님이 비자금 조사하실 때 삼촌도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건. 그리고 서연 씨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삼촌은 고맙다고 하셨죠. 가문에 오점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선영이 진수를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준이 선영을 봤어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호 형님이 서연 씨 만난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반대하셨어요. 신분도 안 맞는 여자라고, 가문 망신이라고. 선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실이었거든요. 3년 전 민호가 서연을 소개하려 했을 때 선영은 단호하게 거부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감이 아니야. 포기해. 그렇게 말했었죠. 손주들이 뱃속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공범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형님을 죽인 건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방관했고 외면했고 덮으려 했으니까요.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수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태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선영도 모두 민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이들은 제가 해외로 보내겠습니다.
좋은 가정에 입양시키고 평생 돈 걱정 없게 해줄게요. 입양? 네.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습니다. 이런 더러운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가족을 빼앗는 게 가족? 태준이 비웃었어요. 아주머니, 진심입니까? 3년 동안 외면했던 아이들을 갑자기 가족이라고요? 선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키워봤다고 정이 든 겁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입니까?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솔직해지십시오. 당신들은 저 아이들을 사랑해서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은 거예요. 닥쳐. 진수가 주먹을 들었어요. 하지만 내리칠 수 없었죠. 태준의 말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병실 안에서 하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선영이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하은도 안쪽에서 손을 댔죠.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할머니와 손녀가 손바닥을 맞댔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 우리 버리지 마요. 제발요.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어요. 태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정말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려 했을지도 몰라요. 진짜 사랑은 아니었을지도. 하지만 지금 유리 너머 아이의 눈을 보니 확실해졌어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여보. 선영이 남편을 봤어요. USB 언론에 넘겨요. 지금 당장. 하지만 그러면 그룹이 무너지게 내버려둬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게 이런 거였어요? 살인 덮고 증거 없애고 아이들 입 막는 거. 선영이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태준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도 공범이에요. 민호를 지키지 못한 죄. 선영이 한 걸음 다가섰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막아야 해요. 같은 죄를 또 짓지 않으려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주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하며 살았어요. 3년 동안 선영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보안요원이 막아섰지만 선영은 밀쳐냈죠. 비켜요. 내 손녀들이에요. 선영이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하은과 하윤을 꼭 안았죠. 할머니가 지킬게. 약속해.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문 변호사. 지금 바로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 넣어. 아동학대 의심 건으로. 진수가 태준을 봤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하는 겁니다. 삼촌이 안 하신다니까.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들을 학대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격리 보호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자식이. 진수가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저 자식 당장.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비서실장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외쳤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방송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재벌가 은닉 손주 관련해서요. 진수와 태준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누가 제보를?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 제목이 떠 있었죠. 강호 그룹, 은닉 손주 존재 논란 3년 전 사망한 후계자의 숨겨진 자녀. 기사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눈 속에서 유골함을 안고 있는 쌍둥이 아이들의 뒷모습. 누군가 그날 묘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수는 깨달았죠.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제 숨을 곳은 없다는 걸.
기사가 터진 지 2시간 만에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병원 측은 출입을 통제했지만 소용없었죠. 기자들은 VIP 병동 앞까지 올라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회장님, 손주 존재 사실입니까? 아이들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은닉한 이유가 뭡니까? 강진수는 보안 요원들에 둘러싸여 겨우 병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70평생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어요. 박선영이 창문 커튼을 쳤어요. 밖에서는 망원렌즈가 이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하은이 하윤을 꼭 아는 채 떨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선영이 아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잡았죠. 아니야, 하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우리 보려고. 그게 바로 좋은 거야. 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쓸쓸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죠. 이제 태준이는 함부로 못해. 세상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죠. 취재진을 뚫고 오느라 힘들었나 봐요. 삼촌, 기자회견 준비하셔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회사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 해명? 진수가 태준을 봤어요. 뭘 해명하란 거냐? 손주가 있다는 게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은닉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가 성명서 초안 준비했습니다. 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조용히 처리했으나 최근 아이들을 발견하여 보호 중이라고 하면 거짓말로 또 덮겠다는 거냐?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한 거예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삼촌, 지금 중요한 건 그룹을 지키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실 때가 아니에요. 진수가 창밖을 봤어요. 병원 앞 광장에는 취재진뿐 아니라 구경꾼들도 모여들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있었죠. 태준아,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오늘 기자회견 할 거야. 네, 그러십시오. 제가 준비한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어.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삼촌, 무슨 진실을 말할 거야. 전부 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삼촌, 정신 차리십시오. 진실을 말하면 삼촌도 끝입니다. 방관한 죄, 은폐한 죄 전부 드러나요. 알아. 진수가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내 죄도 인정할 거야.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러시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하은을 봤어요. 저 아이들도 함께 끝난다는 거 아시죠? 평생 재벌가의 스캔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은이 움찔했어요.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선영이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진실 속에서 사는 게 거짓 속에서 숨는 것보다 낫거든.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죽여요. 이미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였잖아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선영을 봤죠. 그 눈빛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계산만 있었죠.
30분 후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태준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진수가 주저앉았어요. 선영이 남편을 부축했죠. 할 수 있겠어요? 해야지. 이제라도. 진수가 하은을 봤어요. 하은아,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내 아빠 명예 꼭 되찾아 줄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죠. 30분 후 병원 로비.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단상이 설치됐어요. 강진수가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죠. 진수는 단상에 서지 않았어요. 대신 기자들과 같은 높이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회장님, 손주 관계 맞습니까?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제 손주들에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 제 아들 민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 사고였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진수가 잠시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죠. 민호는 회사 비리를 조사하던 중 살해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틀 전에야 알았습니다. 누가 살해했습니까? 증거는 있습니까? 질문이 폭주했어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녹음, 영상, 회계 자료까지. 민호의 연인이었던 윤서현 씨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입니다. 진수가 USB를 들어 올렸어요. 이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죽인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범인이 누구입니까? 기자가 다그쳤어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할아버지. 로비 입구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죠. 하은이었어요. 선영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빠져나왔죠. 하은아. 진수가 놀라 일어섰어요. 하은이 진수에게 달려왔죠.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아이를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하은은 눈부심에 눈을 찡그렸어요. 하은아, 왜 나왔어? 위험해. 할아버지.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혼자 하면 안 돼요. 나도 할래요. 뭘? 진실 말하기요. 하은이 기자들을 봤어요. 겨우 6살 아이가 수십 명의 어른들 앞에 섰죠. 저희 엄마는 윤서현이에요. 아빠는 강민호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이 죽였대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우리는 엄마랑 숨어 살았어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잡으러 왔거든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아팠는데 병원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영이 달려와 아이를 안았어요.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태준이었어요. 잠깐만요. 태준이 단상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지금 회장님과 아이가 하신 말씀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로비가 다시 술렁였어요. 강민호 상무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윤서현 씨는 안타깝게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치료비를 지원하려 했으나 본인이 거부하셨고. 거짓말. 하은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래요. 태준이 하은을 봤어요.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아이가 트라우마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 닥쳐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우리 다 알아요. 증거도 있고.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증거요? 그럼 지금 공개하시죠. 여기 기자들 앞에서. 진수가 USB를 들었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이걸 공개하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텐데. 못하시죠? 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삼촌 것도 있으니까요. 비자금 조성, 불법 승계, 탈세 전부 다. 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 형님이 조사한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회사 전체였죠. 삼촌도 포함해서요. 로비가 숨을 죽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도 공개해야죠. 진수가 USB를 기자에게 건넸어요. 제 죄도 들어있다면 저도 벌 받으면 됩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삼촌, 나 70년 살았어. 이제 명예 따위 필요 없어. 진수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의 내일은 남아있잖아. 거짓 위에 세운 내일보다 진실 위에 세운 내일이 낫지. 진수가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70세 재벌 총수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손주들을 지켜주십시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죠. 하은이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 아빠 나쁜 사람 아니에요. 선영도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외면했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고 싶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 꿇은 모습에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로비 입구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태준 씨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태준이 진수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말했죠. 후회하실 겁니다, 삼촌. 이미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젠 후회 없이 살고 싶구나. 진수가 하은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안전해요? 그래. 이제 안전해. 하은이 처음으로 진짜로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로비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석 달 후 서울중앙지검 앞. 박선영은 차에서 내리며 코트깃을 세웠어요. 3월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겨울보다는 훨씬 부드러웠죠. 손을 잡고 함께 내린 하은과 하유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고른 옷이었죠. 할머니, 떨려요. 하은이 작게 말했어요. 선영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야. 검찰청 정문 앞에는 여전히 취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석 달 전처럼 아수라장은 아니었죠. 이제는 질서 있게 거리를 두고 취재했어요. 박선영 여사님, 오늘 증인 출석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영이 멈춰섰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제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분의 명예를 되찾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이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갈 권리를 찾는 날이고요. 간단하지만 단호한 말이었어요. 조사실에서 선영은 검사 앞에 앉았어요. 하은과 하유는 별도 조사실에서 전문 상담사와 함께 있었죠. 증인께서는 3년 전 윤서현 씨와 강민호 상무의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선영이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3년 전 민호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했었죠.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선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신분이 맞는 사람이니? 민호가 잠시 침묵했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실망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신분 차이요. 그리고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체면이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서현 씨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제 아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을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모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검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죠. 강태준 피고인이 서현 씨를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솔직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고백했어요. 합의금 주고 조용히 보냈다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죽였을 거라고는. 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면 책임져야 하잖아요. 모른 척 하는 게 편했어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방관한 죄.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강진수는 강태준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조카는 많이 야위어 있었죠. 삼촌, 왜 오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진수가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민호가 고통스러웠니? 태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며.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내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이 유리에 손을 댔어요. 후회하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은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어요. 수만 명의 직원들,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변명이야.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삼촌, 솔직해지십시오. 만약 제가 아니라 삼촌이 먼저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막으셨을 겁니다. 형님을 설득하든 자료를 빼앗든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요. 태준의 말에 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전 한 발 더 나갔을 뿐입니다. 그게 제 죄예요. 태준이 일어섰어요. 삼촌, 아이들은 잘 있습니까?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멈칫했어요. 그 아이들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제발. 진수가 조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넌 지옥 가도 싸.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뒤돌아 사라졌어요. 한 달 후 법정.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방청석에는 선영과 아이들이 앉아 있었죠. 하은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피고인 강태준에게 살인교사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문지혜에게 살인방조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씁쓸해했죠. 태준은 끝까지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한 번 뒤돌아봤어요. 하은과 눈이 마주쳤죠.
하은은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가 아니라 작별이었죠. 태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호송됐어요. 법정 밖에서 선영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하은이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하윤도 함께 울었죠.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은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복수했어요? 선영이 아이를 봤어요. 응, 했어. 근데 왜 안 시원해요? 하은의 솔직한 질문에 선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도 텅 빈 기분이 들어. 그럼 왜 해요? 해야 하니까. 안 하면 평생 후회하거든. 선영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아, 복수는 죽이는 게 아니야. 다시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태주는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 아무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덮을 수 없어. 모두가 지켜보니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원했을까요? 복수? 아니. 선영이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내 엄마는 복수보다 너희가 안전하게 사는 걸 원했을 거야. 우리 이제 안전해요? 응. 이제 안전해. 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새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재벌가 저택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였죠. 진수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거든요. 돈으로 덮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비자금 문제로 벌금을 냈고 회장직도 내려놨죠. 언론은 난리였어요. 재벌의 몰락이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진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70년 살면서 처음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 같구만. 진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신발을 벗으며 뛰어들어갔죠. 할아버지, 우리 오늘 뭐 먹어요? 하윤이가 좋아하는 거 시켜 먹자. 피자요. 그래, 피자. 진수가 배달 앱을 열었어요. 70세에 처음 배우는 거였죠. 서툴렀지만 하은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할아버지, 여기 누르시면 돼요. 오, 그렇구나. 우리 하은이 똑똑하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 알고 있었죠. 저녁을 먹으며 하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학교 언제 가요? 다음 주부터. 준비 다 됐지? 네. 가방도 샀고 필통도 샀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놀리면 어떡해요? 뉴스 나온 거 다 알 텐데. 선영이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럼 당당하게 말해. 우리 엄마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 나쁜 사람 잡았어라고. 그래도 무서워요. 무섭지. 새로운 건 다 무서워. 선영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매일 데려다 줄게.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선영과 진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잘한 걸까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뭘? 아이들 데려온 거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키울 수 있을까요? 진수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모르지. 하지만 최선은 다할 거야. 최선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아도 돼. 그냥 곁에 있어주면 돼. 진수가 아이들 방을 봤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했죠. 저 아이들은 충분히 강해. 지금껏 살아남았잖아. 그래도, 여보. 진수가 아내를 봤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진심이면 돼. 선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웃었죠. 맞아요.
진심이면 되죠.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오니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일찍 일어났네. 할아버지도요. 하은이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할아버지. 응. 복수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요? 진수가 손녀를 봤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죠.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 그게 뭐예요? 밥 먹고 학교 가고 친구 사귀고 크는 거. 평범하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는 제 꿈 응원해 줄 거예요? 당연하지. 진수가 손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응원해 줄 거야.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긴 밤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를 아빠 곁에 묻어드리는 것. 6개월 후 가을. 서울 시내 한 대형 장례식장 VIP실에서 박선영은 거울을 보며 진주 목걸이를 고탐했어요. 검은 한복이 단정했지만 손끝이 차가웠죠. 긴장 때문이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선영이 남편을 봤어요. 강진수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저 아래 로비에는 벌써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있었죠.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해야 해.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강민호 추모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겉으로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을 기리는 행사였지만 실상은 달랐죠. 강태준의 후계 선언식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진수와 선영에게 오늘은 다른 의미였어요.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준비실에 있어요. 하윤이는 괜찮은데 하은이가 많이 떨고 있어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겨우 7살인데.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요? 아이한테 이런 걸 시키는 게. 하은이가 하겠다고 했어. 선영이 남편을 봤어요. 엄마 위해서요라고 했어요. 그 눈빛을 봤는데 어떻게 말려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을 꽉 쥐었을 뿐이었죠. 오전 10시 추모식이 시작됐어요. 대형 홀은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재벌,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관심은 추모가 아니었어요. 강태준의 공식 후계 선언을 보러 온 거였어요. 무대 중앙에는 민호의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29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강민호 추모재단 현판이 덮개로 가려져 있었어요. 태준이 단상에 올랐어요. 깔끔한 검은 양복에 흰 장갑까지 낀 모습이 완벽했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태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3년 전 우리 곁을 떠난 강민호 상무를 추모하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은 선영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가 심하게 떨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하은아. 할머니 옆에 있어. 할머니 무서워요. 사람 너무 많아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날 거야. 태준의 추도사가 계속됐어요. 형님은 항상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투명한 경영, 사회적 책임 그 뜻을 제가 이어받아 오늘 강민호 추모재단을 출범합니다. 다시 박수 소리. 그리고 태준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진수를 봤죠. 회장님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
이제 그룹 경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공식 후계 선언이었거든요. 진수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바로 그때였어요. 홀 뒤편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진수가 일어났어요. 손에는 하얀 천으로 쌓인 유골함을 들고 있었죠. 장내가 숨을 죽였어요. 저게 뭐야? 회장님이 왜 유골함을? 진수가 천천히 중앙 통로를 걸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삼촌 무슨?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대로 올라갔죠. 태준 바로 옆에 섰어요. 마이크 좀 빌리지.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이 마이크를 건네려다 멈칫했어요. 하지만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부할 수 없었죠. 진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을 내주십시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추모하는 제 아들 민호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술렁임이 커졌어요. 진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선영이 하은과 하윤의 손을 잡고 측면 통로로 걸어 나왔죠. 저 아이들은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 손녀들입니다. 강민호의 딸들이고요. 장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뭐라고? 쌍둥이 손녀. 뉴스에 나온 그 아이들 아니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하은과 하윤이 무대에 올랐어요. 하윤은 할머니 치마폭을 꼭 잡고 숨었지만 하은은 떨리는 다리로 정면을 봤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수가 유골함을 들어 올렸어요. 아이들의 어머니 윤서연 씨입니다. 윤서현? 누구야 그게? 민호 상무 애인이었나? 진수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재단에 내려놓았어요. 민호의 영정 사진 바로 옆에요. 제 며느리가 될 수도 있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제가 거부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재벌가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죠.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민호는 혼자 아이들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태준을 봤어요. 사고를 당했죠. 3년 전 그 겨울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삼촌, 지금 무슨 말을? 사고가 아니었어. 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살인이었지. 순간 홀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진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문자 기록까지. 진수가 준법 감시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변호사가 무대 옆으로 나와 노트북을 연결했죠. 삼촌. 태준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당신도 끝이에요. 저 안에 당신 비리도 다 들어있다고. 알아.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다 밝히려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윤서현이었어요. 창백하고 야윈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민호야 미안해. 당신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 장내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강태준이 계획한 거야.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증거가 있어.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지금 감시받고 있어. 태준이 아이들까지 없애려 해. 그래서 이 영상을 남겨.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만약 이걸 보고 계시다면 제발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울렸죠.
형님이 조사하던 비자금 자료 다 처리했나? 네, 전무님. 전부 소각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서연이, 그 여자도 조용히 정리해. 돈 줘서 보내든 뭘 하든.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흔적 남기지 마. 장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저게 진짜야? 살인 교사잖아. 녹음이 조작 아니야? 태준이 무대에서 뛰어내리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홀 입구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강태준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어요. 태준이 뒷걸음질 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조작이라고. 변호사 통해서 소명하십시오. 수갑이 채워졌어요. 태준이 진술을 노려봤어요. 삼촌도 끝이에요. 저 USB 안에 삼촌 비자금, 탈세, 불법 승계 다 들어있어요. 알아. 진수가 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나도 검찰 조사 받을 거야. 내 죄도 인정할 거고. 태준이 선영을 봤어요. 아주머니,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서현 씨 반대한 거, 손주들 외면한 거.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나도 죄가 있어요. 며느리를 거부했고 손주들을 버렸죠. 선영이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해.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만 미친 듯이 터졌죠. 그때 하은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작은 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어요. 너무 높아서 닿지 않았죠. 진수가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내려줬어요. 저는 강하은이에요.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장내 수백 명이 숨을 죽였어요. 저희 엄마는 윤서현이에요. 아빠는 강민호고요. 하은이 태준을 봤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죽였다고. 플래시가 폭발했어요. 엄마는 우리 지키려고 숨어 살았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 잡으러 와서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아팠어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선영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잘했어, 하은아. 정말 용감했어. 태준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홀 문이 닫히자 장내는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재벌 살인 사건이잖아. 회장도 공범이래. 저 아이들 불쌍해. 기자들이 무대로 달려들었어요. 진수가 하은과 하윤을 양쪽에 안았어요. 선영이 뒤에서 아이들을 감쌌죠.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모든 비리를 검찰에 자백하겠습니다. 진수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며느리, 이제 편히 쉬세요. 약속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네 사람이 무대를 내려왔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진실을 밝히고 그 대가를 치르기로요. 그날 밤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강호 5그룹 살인 사건 충격 조카가 후계자 살해. 은폐된 손주 발견, 재벌가 추악한 민낯. 강진수 회장 나도 죄인 비리 전면 자백 예고. 집으로 돌아온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하윤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진수가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힘들어질 거야. 사람들이 우리 욕할 수도 있고. 그럼. 하지만 괜찮아. 진수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은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엄마, 우리 잘했죠? 작게 속삭였어요.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선영이 아이들을 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삶은 이제부터야. 네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니까 괜찮았어요. 가족이니까요. 1년 후 봄. 하은의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은 오후 햇살로 따뜻했어요. 칠판에는 나의 꿈 발표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죠. 다음은 강하은 학생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르자 하은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에 든 종이가 살짝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단단했죠. 교실 뒤편 참관석에는 박선영이 앉아 있었어요. 손주의 발표를 보러 온 거였죠. 요즘 선영은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았어요. 놓쳤던 시간들을 채우려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강하은입니다. 하은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 꿈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몇몇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우와, 어려운 거 하네. 공부 엄청 잘해야 하는데? 하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제 엄마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제가 도와줄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하은아,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야? 뉴스에서 봤는데. 순간 교실이 숨을 죽였어요. 하은이 그 아이를 봤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못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하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용기래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은이 그림을 들어 올렸어요. 법복 입은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돼서 아무도 혼자가 아니게 해주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졌죠. 참관석에서 선영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하교 시간, 선영은 학교 정문 앞에서 하은과 하윤을 기다렸어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70이 넘은 할머니는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할머니, 하윤이 뛰어왔어요. 하은도 천천히 따라왔고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하윤이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무지개가 그려진 가족 그림이었죠. 예쁘다. 이게 우리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저요. 선영이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림 속 네 사람은 모두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하은이는 발표 잘했어? 네, 떨렸는데 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죠. 할머니, 근데 애들이 물어봤어요. 하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감옥 가냐고요. 선영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안 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잘못 인정하고 벌 받았으니까요. 하윤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진수는 징역형을 피했어요. 고령과 자수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진수 스스로 회장직을 내려놓고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맞아.
할아버지는 용감한 분이야. 선영이 손녀들을 안았어요. 잘못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시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진수가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어요. 요즘 진수는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있었죠.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갔어요. 왔니?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발표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떨지 않았어? 처음에는 떨렸는데 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수가 손녀를 안았어요. 잘했어. 할아버지 자랑이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며 선영은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태준의 재판, 언론의 집중 조명, 검찰 조사 힘든 일이 많았죠. 하지만 가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로를 지켰으니까요. 밥 먹자. 선영이 불렀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상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애가 물어봤어요. 하은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냐고요. 진수의 수저가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나쁜 짓은 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요. 하은이 할아버지를 봤어요.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하은아. 왜요? 할아버지를 믿어줘서. 진수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했고. 알아요. 하은이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 지켜주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선영과 진수는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선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선은 다하고 있잖아. 진수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그걸로 충분해. 며칠 후 토요일. 네 사람은 공원묘지를 찾았어요. 민호와 서연의 묘였죠. 엄마, 아빠. 우리 왔어요. 하은이 비석 앞에 꽃을 놓았어요. 요즘 학교 재미있어요. 친구도 많이 생겼고요. 하윤도 말했어요. 저는 그림 대회 나갈 거예요.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진수와 선영은 뒤에서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묘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일상을 이야기했죠. 민호야, 서연아. 진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 딸들 잘 크고 있어. 씩씩하고 착하고 용감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늦게 깨달아서. 선영이 남편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나도 미안해.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선영이 비석에 손을 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워. 내가 아이들 지켜준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죠. 하은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도 우리 보고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보고 있지. 어디서요? 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 위에서. 항상. 하은도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작게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하윤이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선영이 웃었어요. 평범하게? 우리가 언제 평범했니? 그러게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특별했어요. 쌍둥이니까. 맞아. 하윤이 언니 손을 잡았어요. 진수가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평범하든 특별하든 중요한 건 행복한 거야. 우리 행복해요? 하윤이 물었어요. 응. 행복해. 하은이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니까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네 사람이 함께 내렸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치킨요. 또,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치킨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탓으로 하고 치킨 시키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집이었죠.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진수, 선영, 하은, 하윤. 네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민호와 서연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요. 하은이 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하윤도 덧붙였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숙제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꿨던 것이었죠. 하은이 잠들기 전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다. 떨렸지만 할 수 있었다. 친구가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잘못했지만 고치려고 노력하신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그러셨다. 용기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거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용감하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요. 좋은 어른을 만났으니까요. 일기장을 덮고 하은이 옆에서 자는 하윤을 봤어요. 하윤아, 잘 자. 속삭였어요. 우리 내일도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힘든 일도 있겠지만 괜찮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하은이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딸. 하은도 꿈속에서 웃었어요. 엄마, 아빠도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살게요.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죠.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용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할 내일이 있었으니까요.